안녕하세요. 오늘은 위기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북한 군비 통제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리가 겪었죠. 자, 이런 도발이요, 심각한 국가 위기로 조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전시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평시 위기 관리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위험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면 이 위기는 당면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위험과 위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만약에 이러한 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아주 작은 사건을 위기로 잘못 크게 인식을 해서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또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오히려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 위기란 어떤 의미냐면요.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우리가 국가 위기라고 하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국가 위기를 대한민국과 영토, 국민과 군대, 소유권 혹은 이익에 위협을 주는 사건 또는 상황을 말하고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조성되어 군대와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합참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는 근본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요, 첫 번째는 국가 상위 가치에 대한 위협이다. 두 번째는 이 상황 발단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떤 시간의 어떤 제약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2번과도 좀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을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국가 위기는 국익에 대해서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요.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특정한 국면이나 상태를 우리가 국가 위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종류에는요, 위협의 폭력성에 따라서 고강도, 저강도 위기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위협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 장기적 위기로 분류하고요. 또 위협이 군사적이냐 또는 비군사적이냐 위협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위협의 발생 방법에 따라서 인위적인 위협이냐 자연적 위기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기 발생 원인의 숫자와 종류에 따라서 단일 위기냐 복합 위기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요.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서 위기 상황의 특성을 구성을 하고요. 또 장기적 저강도 위기 혹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또한 단기적 고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 위기의 종류에는요.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크게 유지와 발전이라는 어떤 두 개의 범주로 놓고 볼 때 국가 위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와 또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위기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둘째 주에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논의할 때요. 우리가 국가 이익을 사활적 이 핵심 이 중요한 이 부차적 이 이렇게 네 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논의한 적이 있죠. 자, 이처럼 국가 위기도요. 국가의 어떤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위협은 이 사활적 위기죠. 사활적 이익이 침해되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의 존망과는 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하는 이런 핵심적 이익과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위기로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 위기는요. 물리적 생존과 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역할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전통적 의미에서 혹은 좁은 의미의 어떤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국내 안녕의 질서 교란을 해서 국가 통합을 저해한다든지 또는 사회 안정 또는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든지 통치 행위나 정책 집행의 방해, 정권에 대한 전복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전면적인 무력 도발이 뭐 이런 구체적인 예에 해당이 됩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영토의 일부 점령 및 유린, 그리고 제한전 폭격이나 선박 납포, 내란이나 폭동의 선동이나 지원, 뭐 연평도 포격 도발도 이런 거죠. 주요 시설의 파괴와 테러, 요인 암살, 해상 봉쇄나 무력 시위,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존립 위협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이익과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성장 발전 위협 위기가 있는데요. 이 국가 존립의 위협이 현상 유지적인 국가 목표에 대한 위협인데 반해서 국가의 성장 발전 위협은요.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국가 목표에 대한 도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혹은 비군사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성장 발전 위협 위기는요. 단순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통합을 유지하거나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의 원활한 성장과 발전, 국민 복리 정진, 사회적 화합과 정의의 구현,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보 등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나 사건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비드-19과 같은 빈곤, 질병, 마약 또는 범죄 만연, 그죠? 그리고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공급망의 문제죠. 그리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원전이 폭발한다든지 유독가스가 유출되는 인위적인 사고, 또 자연 재난이 있을 수 있죠. 홍수나 가뭄이나 화산, 지진 이와 같은 자연 재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환경 오염도 이러한 예에 해당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죠. 그 이외에도 개인적 어떤 차원의 각종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 즉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성장 발전을 위협하는 위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여러분들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은 위기관리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한자 의미는 뭐 위태로움과 기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에 잘 우리가 대처를 하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위기 관리 정책이나 위기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평시의 위기 관리는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기 관리의 개념이라는 건요. 자, 2004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요, 국가의 위기 관리를 국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원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집행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제반 활동 과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요, 위기 관리를 국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효과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통해서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의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위기 관리는 그래서 이 위기의 예방과 사후 수습을 통해서 안보적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관리는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을 제압을 하면서도요, 자국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런 목표를 추구를 하면서도 또 위기 상황이 전쟁이나 더욱더 심각한 어떤 이 파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하고요. 이 위기 관리의 핵심은 전쟁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압과 회유 전략 그리고 공세와 수세 전략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서 구사를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의 유발 원인과 또 상대국의 위협의 의도 또 자국의 대응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 위기 관리는요,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발단이 되는 위협의 근원을 해소하거나 또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이죠. 그래서 이 위협의 근원을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위기의 관리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섭적 위기 관리, 두 번째는 수습적 위기 관리, 세 번째는 적응적 위기 관리로 구분을 합니다. 자, 교섭적 위기 관리라는 것은요, 위협의 근원이 상충된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의 고의적이고도 직접적 도발 행위로 인해서 야기된 위기 상황 해결 노력을 의미합니다. 위협의 유발 요인은요, 국가 간의 어떤 상충된 이해관계겠죠. 그리고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상대국의 해결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 교수적 위기 관리 같은 것은요,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 북한의 대남 도발과 같은 것은 다 교섭적 위기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고의적 직접적 도발 행위로 인해서 야기되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교섭적 위기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교섭적 위기 관리는 상대방과 또 비군사적 방법, 즉 협상을 통해서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이익의 양보, 또 관철, 혹은 상호 조정을 위한 흥정이나 협상을 통해 위기 해결을 시도하죠. 그리고 이 교섭적 위기 관리의 핵심은요,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사한 어떤 위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상충된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 교섭적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요,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 위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섭적 위기 관리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우선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서 상대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회담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상대 국가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핫라인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늘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상황 확산 방지를 위한 동맹국가의 공동 대응과 공조 체제, 국제 사회와 우방국이죠. 우방국과 동맹국 간의 어떤 공동 대응, 공조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유관국가와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공동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교섭적 위기관리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습적 위기관리인데요. 수습적 위기관리의 개념은요, 타국의 실수나 오류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에서 야기되는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수습적 위기 관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의도적 침범이나 또 귀순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북한 어선이 NLL을 월경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습적 위기 관리의 대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 인위적 재난재 혹은 대형 사고로 인해서 야기되는 위기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습적 위기 관리의 개념으로 해결을 하죠. 예를 들면 홍수나 가뭄, 전염병의 확산 또는 예비 전력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수습적 위기 관리의 개념에 의해서 상당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죠. 그리고 조속하고 효과적인 사태 수습이 바로 이 수습적 위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습적 위기 관리의 최종 목표는 원상 회복을 넘어서 원래 상태보다 더 발전되거나 더 개선된 상태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수습적 위기 관리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은요. 타국의 실수나 오류에 의해서 우발적 사태로 야기된 위기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이런 행동이고요. 그리고 유관 국가들과 상황 통제와 또 대책 논의를 위해서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설치한다든지 동맹국가 관련 국제기구의 긴밀한 협의 및 공조체제 뭐 2번과 3번은 앞에서 우리가 교섭적 위기관리에서도 하는 그런 조치 내용들이죠. 사후 보상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습적 위기관리의 구체적 조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난이나 또는 인위적인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수습적 위기관리의 조치 내용들은요. 우선 일원화된 상황 통제 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요. 그리고 비상연락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유관 기관들의 협조와 지원 아래에서 사태를 조치하고 또 진압하고 응급 구호를 하고 군안 조치를 위해서 인원과 장비, 물자 등을 투입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주변 정리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태를 수습한 후에는 분석하고 평가해서 향후에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구체적인 수습 위기 관리 내용 중에서 자연적 인위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조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응적 위기 관리인데요. 이 적응적 위기 관리는 위협의 근원이 국제 혹은 국제 그리고 지역 주변 질서나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 즉 상황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이나 도입 또는 지역적 또는 세계적 세력 분포나 판도의 변화, 주요 동맹 관계의 변화, 또 새로운 종류의 국제적 행위자의 등장, 뭐 테러리스트가 등장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IS가 뭐 국가를 이슬람 국가를 선포했다든지 뭐 이런 예가 적절하겠죠. 그리고 국제적 행위를 규정하는 원칙이나 규범의 변화 또는 인접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질서의 급작스러운 변화, 냉전 이후에 탈냉전 시대 90년대에 독일의 통일과 동서독의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한 북한의 뭐 핵무기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체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적응적 위기 관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적응적 위기 관리의 핵심은요,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파악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단기적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적응 등을 포함한 이 상황 적응적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적응적 위기 관리 시에 구체적으로 조치하는 내용들은요. 우선 새로운 상황 변화나 사태 추이에 관한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면밀한 어떤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유관 국가들과 정보 교류와 정책을 탐색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정립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런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퀴즈 한 번씩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위기 관리 전략이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느냐라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위기란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평시 상황으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련 국가들은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각자 개별 국가들은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개별 국가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확산된 가능성은 늘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특히 교섭적 위기 관리는 앞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죠. 이런 교섭적 위기 관리에서는 네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협박, 두 번째는 맞대응이죠. tit for tat이죠. 그다음에 한계 설정 전략, 공약 결의 전달 전략 이렇게 네 개의 전략으로 우리가 옵션을 보통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 협박 전략이 위기 상황을 주도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나머지 맞대응이나 한계 설정이나 공약 결의 전달은요. 도전 국가의 선택과 행동 여지를 최소화해서요. 현상 유지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블랙메일 협박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협박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국에게 심각한 응징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를 해줌으로써 상대국의 위협 행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협박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될 때는요, 무력 사용 없이 위기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게 되면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거나 또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죠. 자, 이 협박 전략의 대표적인 몇몇 사례들을 보면요, 우선 베를린 위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베를린 위기는 뭐냐면요, 1961년에 6월 소련의 당시 서기장이 후르시초프였는데요. 이 후르시초프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소련의 이 베를린 자유도시화 제안을 서방 측이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이 거부를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핵무기 사용도 즉 다시 말해서 자유도시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제안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이 베를린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해 8월에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이제 오히려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핵무기 사용이라는 소련의 협박 전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요.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양분이 된 채 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죠. 이건 협박 전략의 베를린 위기는 협박 전략에 실패한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협박입니다. 자, 한국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북진 통일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북진 통일 주장은요, 당시 한국의 어떤 군사력을 고려할 때 사실 비현실적이었던 협박 전략이었죠. 자, 이 북진 통일, 즉 협박 전략은요, 한국의 취약한 국방력을 보완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공약과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협박 전략은 하나의 성공적인 어떤 사례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맞대응 전략인데요. 이 맞대응 전략은 상대국의 도전 행동에 대해서 위기를 확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복 행동을 취해서 위기 상황이 해소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응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죠. 자, 예를 들면요, 1969년 소련과 중국의 국경 충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3월 12일 중국군이 소련군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3일 후에, 즉 3월 15일에 이 중국군에 대해서 유사한 규모의 공격에 나서면서 또 대응을 했죠. 그 이후에도 이 중소 간의 국지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대소 압박 수단의 어떤 일환으로 미국 등 이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오히려 나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맞대응 전략이죠. 상호 중국과 소련 국경 분쟁에서는 상호 간의 이 맞대응 전략으로 서로 대응을 했죠.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가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도에 있었죠. 이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 한국군의 원점 대응 포격도 일종의 맞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이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인 이 서해 연평도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대응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포격은 중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맞대응 전략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 설정 전략인데요. 한계 설정 전략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아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사전에 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긋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 설정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는 국익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요. 상대국에게 아군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상대국은 이러한 것들을 오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한계 설정 전략의 대표적인 예는 오가덴 위기인데요. 이 오가덴은 이디오피아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오가덴 위기에서요,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당시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경고를 하죠. 에티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 당시에 이 오가덴에 거주하던 소말리아 주민들이 독립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군은 에티오피아의 오가덴 지역을 침공하고 정복을 해버리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소말리아를 지원을 하면서 에티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978년 이 에티오피아는 소련의 도움으로 소말리아 군을 몰아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가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대량 돼서 보복 포격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 설정 전략이죠. 미국이 어떤 에디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한계선을 그어 놓았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1월 23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인데요. 북한이 이제 이때 은하 3호를 발사를 합니다. 2012년 12월에 발사를 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보다 확대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이 2087호에는요. 북한의 향후 행태에 따라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그 해에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요. 한반도 상황은 보다 악화되었죠. 한계 설정 전략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공약 결의 전달 전략인데요. 자, 이 공약 결의 전달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국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도전 행동을 감행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적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약 결의 전달 전략은요, 억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자, 이 공약 결의 전달 전략은요, 양국이 높은 수준의 긴장 관계에 있을 때 결의 전달을 위해서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전개할 경우에 상대국의 상응한 행동을 유발을 하면서 위기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 결의 전달 전략은 이런 두 번째 불리시에 나온 이런 경우에는 위기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이 공약 결의 전달 전략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한미연합 연습은요, 우리가 북한의 모험주의 유발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한다는 국익이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은 우리가 논외로 다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서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한미연합 연습의 성격이죠. 이것은 하나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한 동맹국 간의 결의를 상대국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임진각 포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었는데 2012년 10월 20일 북한이 22일 탈북 단체들이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제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직전에 이제 북한에서 임진각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경고하게 됩니다. 즉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북쪽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면 바로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죠. 자, 이러한 어떤 북한의 경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제 당시에 장관을 불러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이때 국방장관이 이런 표현을 했죠. 만약에 임진각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하게 되면 도발 원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밝혔죠. 그러므로 인해서 적의 오판을 사전에 방지한 것은 성공적인 하나의 공약 결의 전달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퀴즈 한 번씩들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위기 관리의 일반적인 어떤 개념과 또 유형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위기 관리 사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도에 불행하게 발생했던 사건이죠. 이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우리 국가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
좀 잘된 점과 또 잘못된 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위기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